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을 받고 있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태국에서 자진 귀국 의사를 밝히고 이르면 내일 귀국합니다. 이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수사를 강하게 비난하며 자신의 사법 리스크가 아닌 검찰 리스크라고 반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부 신년 업무보고에서 북한의 핵 위협이 심각해지면 우리도 자체 핵을 보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파장이 커지자 대통령실은 확장 억제를 실효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천의 한 빌라에서 70대 노인이 백골 상태의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함께 살던 딸은 2020년 8월 엄마가 죽었다라는 메모를 적어놨는데 주변에 알리지 않고 시신과 한 집에서 지내왔습니다. 무한한 수소가 청정에너지로 지속가능한 미래로 현대수소전기차 넥소.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오늘 뉴스룸의 첫 소식은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이른바 사법 리스크 두 번째 키맨으로 불려왔는데 그젯밤 도망가 있는 태국에서 체포됐죠. 김성태 전 회장이 이르면 내일 귀국합니다. 김 전 회장이 현지에서 버티면 절차상 국내 송환에 6개월 넘게 걸릴 수도 있었는데 김 전 회장이 빨리 귀국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관련 수사가 빨라질 전망입니다. 먼저 정혜성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밤 태국에서 붙잡힌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를 대신 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 경기도 대북 사업에 돈을 대고 이재명 대표 측근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게 뇌물을 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불법 대북 송금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또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대장동 불법 수익의 자금 흐름에도 관여한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런 김 전 회장 송환을 거부하고 버티기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예상이 나왔었습니다. 실제 김 전 회장 측근들은 현지에서 재판을 받으며 최소 6개월을 버틴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전했습니다. 재판 준비 비용 약 2억 5천만 원도 마련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전 마음을 바꿨습니다. 국내에 남아있는 김 전 회장의 최측근은 친동생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가족들이 압박을 느낀 게 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태국에서 함께 머물다 최근 귀국한 자녀에 대한 걱정도 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여러 의혹의 키맨인 김 전 회장이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 수사 방향이 바뀔 수 있습니다. 긴급 여권이 나오는 대로 이르면 내일, 늦어도 며칠 안에 비행기를 탈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공항에 도착하면 바로 체포영장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민생과 정치 개혁을 얘기했지만 초점은 검찰 수사 관련이었습니다.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검찰 리스크라고 해야 한다며 검찰 비판에 날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냐는 질문에는 상황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먼저 경기 침체와 안보 위기 등을 지적하며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다시 제안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내놓은 중대선거구제 개편안에 대해 4년 중임제 개헌안으로 맞불을 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회견의 상당 시간을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데 할애했습니다. 야당 말살 책동 또한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이른바 사법 리스크에 대해선 기자 질문을 직접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검찰 리스크라고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자신의 대선 공약대로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냐는 질문에 상황이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적법하게 권한을 행사한다면 당연히 수용하겠지만 경찰복을 입고 강도 행각을 벌이고 있다면 과연 어떻게 판단할지. 기자회견 후에도 김만배 씨 관련 질문이 이어졌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엄호 속에 답을 하지 않고 빠져나갔습니다. 기자들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그 돈과 금품 거래를 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제 소환조사 직후에도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질문하는 기자를 밀쳐내는 듯한 모습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입니다.
성남FC에 후원금을 내고 용적률을 높인 곳에는 유명 병원인 차병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JTBC가 취재해보니 검찰은 정진상 전 실장이 본인과 가까운 업체 대표를 차병원에 보내서 성남FC 후원금을 먼저 제안했다는 단서를 잡고 수사 중입니다. 이 사람은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특혜 의혹이 일었던 호텔 사업에도 참여했었습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차병원이 줄기세포 의료단지를 만들고 있는 성남의 한 부지입니다. 검찰은 차병원이 성남FC에 33억 원의 후원금을 내면서 성남시가 이 땅의 용적률을 높여줬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검찰은 정진상 전 실장이 가까운 인물을 차병원에 보내 먼저 후원금을 제안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발 연구용역 업체 대표인 황모 씨입니다. 차병원 관계자는 검찰에서 정 전 실장이 보낸 황 씨가 성남FC 후원금을 내라고 먼저 제안했다며 직접 내길 꺼려지면 기부단체를 통해 내라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 조사를 받은 황 씨의 지인은 JTBC에 황 씨와 정진상 전 실장은 매우 가깝다고 말했습니다. 황 씨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시장 시절에 특혜 의혹이 일었던 호텔 사업에도 참여했습니다. 성남시가 유원지로 개발하려 했던 부지를 30년간 빌려주면서 호텔이 들어섰는데 허가권을 뗄 때 황 씨의 업체도 끼어 있었던 겁니다. 이 대표는 경기지사가 된 뒤에 김용 전 부원장과 함께 황 씨가 있는 이 호텔의 기공식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황 씨를 소환한 검찰은 성남시와 차병원을 중개한 뒤에 15억 원가량의 용역비를 받은 경위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성공보수 성격으로 돈을 챙긴 것으로 의심하고 실제 어디에 썼는지 추적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 황 씨 측은 성남시에 정책 용역을 하다 차병원의 민원을 알았고 정 전 실장과 일면식도 없었다며 용역비는 4억 원에 성과금 일부를 받았지만 계약대로는 못 받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JTBC 한민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말에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도 자체 핵을 보유할 수 있다는 말이 그렇습니다. 물론 북한 핵 문제가 심각해지면이란 단서가 있었지만 대통령이 핵 보유를 직접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 무인기에 우리 영공이 뚫린 뒤부터 확전, 전쟁 준비, 그리고 이번에는 핵 보유까지 안보와 관련된 대통령의 말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외교부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자체 핵 보유를 언급했습니다. 더 문제가 심각해져가지고 여기 대한민국에 무슨 전술핵 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그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 북핵 문제가 심각해지면 이란 전제를 달았지만 대통령이 핵 무장론까지 언급한 건 처음입니다. 북한 무인기가 영공을 침범한 지난달 26일 이후 윤 대통령의 대북 발언은 연일 강경해졌습니다. 군의 응징과 보복, 확전도 각오하라고 주문했고 전쟁 준비도 말했습니다.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난 4일엔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에 이어 핵 보유까지 나온 겁니다. 당장 야당에선 안보 위기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섣부른 대통령의 핵무장 발언이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핵폭탄입니다. 자체 핵을 보유할 경우 한반도 비핵화를 스스로 부정하게 되고 핵 확산 금지 조약 NPT에서 탈퇴해야 하는 등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NPT 체제를 준수한다는 대원칙엔 변함이 없다며 북핵 위험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단호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이해해달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핵 무장론은 현실성이 없다며 반대 입장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핵무장은 북한을 의식한 의지의 표현이라지만 대통령이 연이어 직접 핵을 언급하는 게 안보 위기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특히 자체 핵무장 발언의 경우 핵 보유국이 늘어나는 것을 원치 않는 미국과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자체 핵무장론에 선을 그어왔습니다. 대선 경선 후보 시절엔 반대 입장이 명확했습니다. 자체 핵무장의 경우는
이 비확산 체제에 정면 위배되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가능성도 많이 있는데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NPT 체제에 대해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켜낼 생각입니다. 하지만 어제 윤 대통령이 직접 자체 핵무장을 언급하면서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대통령실은 대통령 발언의 방점은 결국 확장 억제를 실효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거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핵 관련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앞서 지난 2일 한 언론 인터뷰에선 이른바 한국식 핵 공유의 개념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일각에선 잇따른 핵 관련 발언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 안보 위기까지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히려 그런 강력한 의지가 북한 도발을 억제하고 해외에서 우리를 더 안정감 있게 볼 수 있게 할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에 대해 명백한 반대 입장인 만큼 윤 대통령의 관련 언급만으로도 대미 갈등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윤 대통령이 일본 방위비에 대해 언급한 부분도 논란이 됐습니다. 일본이 자신들 머리 위로 북한 미사일이 날아다녀 방위비를 증액하는데 누가 뭐라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당장 야당은 일본 극우 세력 주장과 비슷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재윤 기자입니다. 일본은 최근 위협에 처했다고 판단되면 선제적으로 공격할 수 있도록 방위 전략을 바꿨습니다. 북한의 도발 등에 대응하는 차원이라지만 바로 옆에 우리나라 입장에선 불편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취지로 언급했습니다. 일본도 이제 머리 위로 IRBM이 날아다니니까 자기들도 이제 방위비 증액하고 소위 반격 개념이라는 것을 이제 그 국방 계획에 집어넣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에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두 번이나 같은 주장을 펼치자 야당에선 우리나라 대통령 발언인지 의심스럽다거나 일본 극우의 주장과 유사하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오히려 일본의 재무장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일본의 재무장 문제를 이렇게 쉽게 합리화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동북아 군비 경쟁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우리의 어떤 안보 위협으로 나타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거죠.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한 도발로 영내 평화가 깨지는 상황에 대한 원론적 입장이라며 그게 옳다는 뜻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네, 오늘 한낮에는 덥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겨울 날씨라고 하기엔 너무 따뜻했는데요. 이런 기상이변은 다른 나라들에서도 잇따랐습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누룩뱀이 꿈틀댑니다. 겨울잠을 잘 때지만 깼습니다. 너무 따뜻해 봄으로 착각한 겁니다. 한낮 기온이 16.5도까지 오른 제주에선 봄꽃인 매화꽃도 피었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12.5도로 1907년 기상관측 이래 네 번째로 따뜻한 1월 초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날씨 많이 따뜻해서 패딩 입고 왔는데 살짝 더운 것 같아요. 따뜻하긴 한데 1월에 이래도 되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기상이변은 세계 곳곳에서 나왔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강은 꽁꽁 얼 정도로 추웠지만 알프스 스키장엔 눈 대신 잔디가 보입니다. 스페인 말라가에선 사람들이 수영복을 입고 해수욕도 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엔 폭우가 내려 16명이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같은 위도라고 해도 기온이 수십 도씩 차이가 나게 되는 여러 요인 중 하나 바로 제트기류입니다. 기후변화로 북극의 기온이 곳에 따라 최고 15도까지도 올라가게 되면서 제트기류는 보시는 것처럼 굽이치게 됐습니다. 제트기류가 내려온 곳의 기온은 크게 떨어지고 반대로 올라간 곳은 기온이 치솟은 겁니다. 이 같은 변화는 뚜렷한 사계절이라고 하는 한반도의 기후도 뒤바꿔 놨습니다. 1980년대 102일이었던 겨울의 길이는 2010년대 들어서 87일로 크게 줄었습니다. 앞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2080년쯤 남부지방의 겨울은 아예 사라지게 되고 서울의 겨울 역시 28일로 한 달이 채 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인천의 한 빌라 안방에서 2년 넘게 방치된 노인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함께 살던 딸은 어머니가 숨진 사실을 다른 형제들에게 알리지 않고 시신과 한 집에서 지내왔습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골목 사이로 119 구급차가 들어옵니다. 구조대원들이 빌라 안으로 들어가더니 잠시 후 급히 뛰어나옵니다. 자녀들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던 70대 여성이 시신으로 발견된 겁니다. 네, 이불이 덮여 있었고요. 근데 너무 부패가 심해서 이불이 안 떨어질 정도로. 노인 시신과 함께 지낸 사람은 40대 딸이었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이 집에서 단둘이 살았습니다. 엄마하고 사이도 좋게 잘 시장도 갔다 오시고 할머니는 내년 전 못 봤어요. 어느 순간부터 혼자 다니던 딸은 형제 자매들에게 어머니의 사망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1월 주민등록 사실조사 때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확인 전화에 어머니의 사망을 언급했지만 담당 공무원은 무심히 지나쳤습니다. 딸이 엄마 죽었단 말을 이제 했다고 그래요. 그럼 사망 증거하시라고 안내는 했거든요. 하지만 사망 신고 여부를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지난달까지 숨진 어머니 몫의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 60여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경찰은 집에서 2020년 8월 엄마가 숨졌다고 쓴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시신은 부검 의뢰하고 딸은 시체 유기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JTBC 최승훈입니다. 직원의 뺨을 때리고 생마늘을 먹이는 등의 갑질 폭행을 했던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은 불법 성착취물 388만 건을 유통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수감 중인데 오늘 징역 5년을 더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벌어들였던 350억 원이 넘는 돈은 고스란히 지켰습니다. 조소희 기자입니다. 뺨을 때리고 무릎을 꿇려도 다른 직원들은 뒤돌아보지 못합니다. 양 씨는 이런 엽기적 폭행으로 징역형을 받아 복역 중입니다. 3년 만에 다시 법정에 섰습니다. 불법 성착취물 388만 건을 유통해 350억 원 넘는 돈을 번 혐의입니다. 직접 음란물을 촬영하거나 판매한 게 아니라서 검찰은 음란물 유통 방조죄를 적용했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던 웹하드에서 음란물이 거래되는 걸 알고도 막지 않고 유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징역 14년과 벌금 2억, 추징금 512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법원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막대한 성착취물을 저장하고 공유하도록 해 사회적 해악이 심각하다면서도 추징 명령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양 씨는 성착취물 유통으로 벌어들인 수백억 원을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양 씨를 고발했던 여성단체는 비판했습니다. 웹하드 카르텔을 왜 막지 못했는가? 제대로 처벌받고 범죄 수익을 몰수받고 경제적 타격을 입은 적이 없기 때문에 반복된 것이다. 이미 폭행죄로 수감 중인 양 씨는 배임 혐의로 징역 2년을 받아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배임죄가 확정되면 양 씨는 12년 징역을 살게 됩니다. 성착취물 피해자들 상처는 언제까지 갈지 알 수 없습니다. JTBC 조소입니다. 나경원 전 의원을 향해서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불출마를 압박하던 대통령실이 갑자기 나 전 의원을 소중한 자원이라며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저출산 부위원장에서 물러나겠다는 나 전 의원을 붙잡고 있는 건데 그 자리에 묶어두고 당대표 출마를 원천 봉쇄하려는 거 아니냐 하는 해석이 나옵니다. 박유미 기자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하여 절대화! 어제 현 정부의 성공과 화합을 강조한 나경원 전 의원. 오늘은 공개 일정을 잡지 않고 숙고에 들어갔습니다. 저출산 대책을 두고 나 전 의원과 날카롭게 대립하던 대통령실 기류도 달라졌습니다. 나 전 의원이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내려놓겠다고 했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런 식으로 정리될 문제인지 더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나 전 의원은 여권의 소중한 자원이라고도 했습니다. 해초까지 거론했던 대통령실의 이런 입장 변화를 두고 정부 부위원장직에 묶어두면서 당대표 출마를 원천 봉쇄하려는 전략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실제 친윤석열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대통령과 대립하지 말라며 나 전 의원의 출마를 말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당초 출마의 무게를 뒀던 나 전 의원도 불출마 가능성까지 포함해 숙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여권 관계자는 결국 윤심에 의해 정리되는 수순이라며 당무 개입 논란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여당 전당대회는 이른바 윤심 논란뿐 아니라 유튜버 때문에도 혼란스럽습니다. 강경 보수 유튜버들 또
자신을 창조주라고 소개하는 유튜버도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당선관위는 후보들을 어떻게 걸러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예빈 기자입니다. 유튜버 방상용 씨는 이달 초 국민의힘 당대표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자신이 세상을 만든 창조주라고 주장합니다. 창조주, 절대자, 조물주, 대처하는 그 자체이기 당대표로 선출되면 지지율 급상승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을 통째로 흡수 통합하여 전국을 안정시킬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 팬클럽 회장 출신 강신업 변호사도 당대표에 도전합니다. 강경 보수 성향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 김세희 대표와 신혜한수 신혜식 대표는 당대표와 함께 뽑는 최고위원에 출마합니다. 신 대표 사무실 개소식에는 일부 당권 주자들까지 참석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건져낸 주역 아닌가. 정말 소중한 역할을 해오신 분이죠. 우리 정치의 최고 기대주가 신혜식 대표입니다. 하지만 신 대표의 신혜한수는 박근혜 퇴진 촛불 집회를 폄훼하는 등 여러 차례 가짜 뉴스를 퍼뜨려 논란이 됐습니다. 작년 촛불 시에 모인 대중은 그냥 아침 출근길에 지하철에서 나오는 일반 사람들이 아니고 조직화된 대중들이죠. 그 촛불 시위를 조직한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후보가 난립할 조짐마저 나타나자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전과가 있으면 아예 경선에 올리지 않는 걸 포함해 여러 방안을 고민 중입니다. 하지만 공직자를 뽑는 선거가 아니라서 후보가 전과 기록을 숨기거나 거짓말을 해도 당 선관위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많은 성범죄 사례에서 피해자들은 피해 사실 자체가 알려지는 걸 원치 않아 합니다. 그런데 경찰의 실수로 더욱이 알리고 싶지 않았던 자신의 가족들이 알게 되는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대 여성 A씨가 지난해 3월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입니다. 가족들이 이 사건을 알게 되는 것을 원치 않으니 관련 서류는 고소 대리인, 즉 변호인의 주소지로 보내달라고 적혀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 사실을 숨기고 싶었던 겁니다.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도 재차 말로 팀 전체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3개월 뒤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결론 지으면서 수사 결과 통지서를 A씨 집으로 보냈습니다. A씨는 이 통지서를 본 부모님이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경찰에 항의를 해봤지만 별다른 징계 조치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A씨에게 실수였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고소장 맨 처음에 적혀 있는 우리 직원의 명백한 실수 맞습니다. A씨 본인이 통지서를 받을 주소를 바꿔달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A씨는 정부를 상대로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형사고소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네, 저희는 경찰이 자체적으로 감사한 결과를 입수해서 살펴봤습니다. 피해자의 정보를 어떤 식으로든 유출한 경찰관은 3년 동안 140명에 달했고 이들은 징계받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조혜연 기자입니다. 업무상 한 차례 만난 남성에게 계속 불편한 문자 메시지가 날아왔습니다. 참다 못해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충분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준비에 또 자리에 있는 사람을 맞추는 게 좋진 않아서 저는 감형조사까지 받았어요. 그랬더니 얼마 뒤 해당 남성으로부터 왜 경찰에 신고했냐, 업무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협박성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번호는 경찰로부터 받았다고도 했습니다. 이처럼 피해자 신상 정보를 유출한 경찰관은 전국적으로 얼마나 될까? 경찰청 본청 차원에서는 자체 조사를 아예 벌이지 않아 일부 지방경찰청 감사 자료에서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3개 경찰청에서만 151건, 140명의 경찰관이 적발됐습니다. 피해자 정보를 유출한 경찰관 140명은 모두 주의나 경고만 받았습니다. 경징계에도 해당하지 않는 조치입니다. 통지서에 이름이 익명 처리가 되는 등 피해자의 정보 관리 시스템 전반을 점검해서 정보 유출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은행이 늦게 문을 열고 일찍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기 시간은 점점 길어지고 불편도 크죠. 그런데 앞으로 일부 지점에서는 점심시간에도 문을 닫겠다고 합니다. 직장인 상당수는 점심에나 은행을 이용할 수 있는데 점심에 문 닫는 지점이 늘어나면 은행 가려고 연차를 써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서울 여의도의 한 은행. 창구를 찾은 직장인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항상 가면은 20분, 30분 이상씩 기다릴 때도 많고 하니까 보통 은행 업무 볼 일 있으면 거의 반차를 쓰고 보러 오죠. 여의도는 증권가가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장도 3시 반에 끝나는데 장 끝나고 오는 게 조금 나은데 이미 이제 3시 반이면 업무가 끝나 있으니까. 은행 영업시간은 2020년 코로나19가 확산되자 1시간 줄었습니다. 문 여는 시간은 9시 30분으로 30분 늦추고 문 닫는 시간은 4시에서 오후 3시 30분까지로 30분 당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기 시간은 점점 길어집니다. 점심시간에 가면 더 오래 기다리는 것 같아요. 은행 직원분들도 점심을 드시러 가시니까 거의 한 진짜 40, 50분도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점심시간에 이용할 수 없는 지점도 생깁니다. KB국민은행은 방문 고객이 적은 지점 몇 곳은 이달 말부터 점심시간에 문을 닫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선 앞으로는 큰 지점도 점심시간에 문을 닫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은행 가려고 하루 휴가를 내야 할 판이라는 불만도 있습니다. 은행 영업시간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은행 노사는 이번 주부터 영업시간을 예전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시험에 붙으면 수강료를 모두 돌려준다는 학원 광고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나온 마케팅 방법인데 그런데 유명 온라인 강의 업체가 실제 합격했는데도 수강료를 돌려주지 않고 미루고 있어서 항의가 많습니다. 이한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인중개사에 합격하면 돈을 모두 돌려준다고 써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 업체인 에듀윌 광고입니다. 수강료와 책값까지 100만 원이 넘습니다. 지난해 11월에 합격자 발표가 있었지만 환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합격하고 나서 30일 이내에 환급을 해준다는 조건으로 결제를 했던 거고 30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환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사 측은 처음엔 1월 말이라고 했다가 최근엔 4월 말까지 미루겠다고 공지했습니다. 온라인 카페에는 불만 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회사 경영진이 직원들에게 연봉을 깎고 복지를 줄이겠다고 말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조직 운영사가 선제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희망퇴직이거든요. 저희는 그렇게 해줄 돈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급여 부분은 2월에도 3월에도 계속 힘들긴 할 것 같아요. 회사 측은 1년 사이 합격자가 3배 넘게 늘며 행정 절차가 늦어져 환급이 미뤄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당초 예상 금액이 25억 원이었지만 80억 원까지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절차를 서둘러 오늘부터 일부 지급을 시작했고 이달 말에는 모두 끝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오늘 의미 있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택배 노동자들은 실질적으로는 택배 회사의 지시를 받지만 택배 회사와는 노동 조건 등을 협상할 수 없었습니다. 택배 회사는 원청 회사일 뿐이고 택배 노동자는 형식적으로 하청인 대리점 소속이었기 때문인데요. 오늘 법원이 택배 회사가 직접 택배 노동자와 교섭하라고 했습니다. 원청 회사가 진짜 사장님이라고 본 겁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지난해 3월까지 택배 노동자들은 2달 넘게 파업을 벌였습니다. 진짜 사장, 즉 원청 CJ대한통운과 대화하자고 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직접 계약한 대리점과 얘기하라며 뒤로 빠진 겁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대화를 거부한 게 부당노동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1년이 넘게 지나 법원도 노동자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청인 대리점 소속이어도 원청과 교섭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계약 관계가 없어도 노동 조건을 정하는 원청을 사용자라고 봤습니다. 이제 대화합시다. 교섭합시다. 합리적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첫걸음을 띄워봅시다. 중앙노동위는 지난달에도 대우조선해양이 하청 노동자들과 대화를 거부한 건 부당행위라고 하는 등 3번이나 같은 판단을 내놨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과 대화할 권리는 더 넓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간접 고용된 수많은 노동자들이 원청 사용자와 노동 조건의 개선을 이룰 수 있는 대화의 장이 폭넓게 열렸으면
또 원청업체의 책임을 확대하는 법 개정 논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청인 대리점들은 경영권 침해라고 반발했고 CJ대한통운은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대법원이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퍼뜨린 지만원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확정했습니다. 지 씨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며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지칭하는 등 근거 없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지 씨를 수감할 예정입니다. 집값이 떨어지는 속도가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느려졌습니다. 이미 부동산 가격이 꽤 떨어진 데다 정부의 대대적인 규제 완화도 영향을 줬다는 분석입니다. 정부가 오늘 추가로 부동산 규제를 또 풀었습니다.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겠다는 의도지만 무주택자들은 몇 년 새 훌쩍 올라버린 집값을 감안하면 아직도 비싸다는 입장입니다. 오원석 기자입니다. 서울 노원구 월계동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한때 9억 원에 거래됐던 93제곱미터짜리 아파트가 지난해 12월 6억 원대에 거래됐는데 올 들어선 호가가 더 떨어지진 않고 있습니다. 연초 대출과 세금, 실거주 요건 등을 푼 정부의 규제 완화 대책이 나온 뒤 가격을 낮춰 팔려는 집주인이 줄어든 겁니다. 매수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들은 급매물 문의 정도 관심은 많이 좀 늘어난 것 같아요.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값은 일주일 새 0.45% 떨어져서 2주 연속 하락폭이 줄었습니다. 영끌족이 몰렸던 노원과 도봉 강북, 이른바 노도강과 목동 재건축 이슈가 있는 양천구의 낙폭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러자 집값 거품이 빠지길 기다리던 무주택자들은 울상입니다. 적정하게 금액이 안 내려왔어요. 거기서 이제 다시 멈춰버리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또 전세 살고 월세 살고 도돌이표가 되는 거죠. 도대체 누구를 위한 거고. 그런데 오늘 정부는 집값 급락을 막기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지금까진 새 집을 사면 옛 집을 2년 안에 팔아야 1주택자로 인정받아 세금 혜택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3년 안에 팔면 됩니다. 급매로 집을 싸게 팔려던 집주인 입장에선 1년 더 시간을 벌게 된 겁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수백 수천 채의 빌라로 전세 사기를 벌인 사람들을 빌라 왕이라고 했죠. 사실 왕이라는 호칭이 부적절하긴 한데 아무튼 이런 빌라 왕을 5명 이상 거느렸던 배우인 한 컨설팅 업체 대표의 구속 여부가 오늘 밤 결정됩니다. 범인은 잡으면 되는데 문제는 보증금을 날릴 위기에 처한 피해자, 즉 세입자들입니다. 대책이 필요합니다. 유효한 기자입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빌라입니다. 이 일대 빌라 200여 채를 보유해 강서 빌라왕으로 알려진 정모 씨의 세입자가 6가구 살고 있습니다. 수임료를 받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받으세요? 자기는 나오는 돈이 있기 때문에 따로 선생님한테 이 돈 안 받아도 된다. 세입자 대부분은 정 씨 얼굴도 못 봤습니다. 2021년 7월 정 씨가 숨진 뒤에도 임대 계약이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제주도에서 일하는 공무원이라 시간을 맞추기 어렵다고 하면서 대리인이 나와서 계약을. 정 씨는 이른바 바지 사장에 불과했고 실제 주인은 따로 있었던 겁니다. 경찰이 배후로 보고 있는 부동산 컨설팅 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수사가 본격화되자 2주 전 문을 닫았습니다. 빠지다가 나중에 한 몇 명 정도 남다가 집 사들고 가더라고요. 다 사들고 갔어요. 특히 세입자 가운데 상당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금 반환보험 가입도 돼 있지 않아 피해가 큽니다. 100% 보험 가입을 약속하며 안심시켰던 중개업체 등이 막상 계약금을 받고 나서 차일피일 미뤘기 때문입니다. 억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에 놓인 세입자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1년째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직장 생활을 어쨌든 10년을 하면서 성실하게 모은 돈인데. 경찰은 배후 세력에 있던 부동산 컨설팅 업체 대표 신모 씨가 정 씨 외에도 최소 5명 이상의 빌라왕을 관리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신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JTBC 유요한입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안 발표를 앞두고 정부가 마지막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일본 대신 우리가 배상금을 내주는 방식을 사실상 공식화하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측이 강하게 반발하자 정부는 행사를 급하게 끝냈습니다. 먼저 이지은 기자입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 기업을 대신해 우리가 먼저 배상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검토를 거듭할수록 핵심은 어떤 법리를 택하냐 보다 피해자들이 제3자를 통해서도 우선 판결금을 받으실 수 있다. 받으셔도 된다는 점에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다만 정부 차원에서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을 계속 요구하겠다고 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일본이 전혀 입장을 바꾸지 않는데 정부가 마련한 배상안을 받아들일 순 없다고 항의했습니다. 할머니가 수재민입니까? 불이웃입니까? 그 금액은 부차적인 문제이고 일본은 사과를 받아야죠. 토론회가 진행될수록 피해자들은 반발이 거세졌고 우리들 전체가 피해자라는 것이 하나만 하는 짓거리 하지 마! 결국 토론회는 급하게 끝났습니다. 정부는 사실상 오늘로 의견 수렴을 마치고 정부안을 확정해 피해자들을 일일이 설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일본 가해 기업의 직접적인 사과를 원하는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또 한 번 나온 상황에서 곧 정부안을 내기까지 진통이 예상됩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배상은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담당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 재단의 신임 이사장은 피해자들을 넘어야 할 허들로 표현하는 등 논란이 될 발언을 한 인물이었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한 연구소가 주최한 강제동원 배상해법 토론회. 한 방청객이 불만을 토로합니다. 언제까지 징용 문제, 위안부 문제 이런 것들 가지고 흥정을 해야 되는 것이냐. 피해를 토하는 심정입니다. 당시엔 연구소 자문위원 자격으로 참가했던 심규선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 신임 이사장이 맞장구를 칩니다. 언제까지 이 문제를 가지고 일본과 돈을 달라고, 일본에게 돈을 달라고 100% 동의합니다. 그러면서 30년 전 김영삼 정부가 논의한 방법을 거론했습니다.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돈을 대고 일본한테는 조사나 사과만을 요구하겠다. 그때 당시의 방법을 그대로 유지했더라면 대단히 한국의 위신과 국격과 품위가 높아질 것으로 저도 생각합니다. 또 다른 토론회에서는 피해자를 허들, 즉 장애물로 표현했습니다. 세 가지 허들을 넘어야 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가 피해자 그룹을 넘어서야 되고. 이런 인식과 발언에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대단히 심각하고 문제가 있는 발언이다. 국격이나 도덕적 우위라고 하는 이야기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 심 이사장은 이런 비판에 우리 돈으로 배상하는 방식이 옳다는 건 여전히 생각이 같다고 했고 허들이라는 표현은 피해자들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는 뜻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카드게임을 하고 있는 곳에 형사들이 들이닥칩니다. 카드게임을 하며 술을 마실 수 있는 홀덤 펍으로 허가를 받은 뒤 게임칩을 현금으로 바꿔준 불법 도박장입니다. 도박장을 운영하는 사람은 조직폭력배였는데 범죄 수익 15억 원의 대부분은 조직을 운영하는 데 쓴 걸로 조사됐습니다. 현지 시간 11일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 외교부 청사 근처에서 자살 폭탄 테러가 일어나 최소 20명이 숨졌습니다. 목격자들은 가방을 든 남성이 외교부 청사로 들어오려다 저지당한 뒤 폭발이 일어났다고 현지 언론에 전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건 달 탐사선 다누리에 실린 나사의 특수 카메라로 찍은 첫 번째 사진입니다. 여긴 나중에 사람이 착륙할 달 남극의 후보 지역입니다. 표면에 수백 미터의 긴 줄이 그어져 있는 현장도 포착이 됐는데요. 지름 5m 바위가 분화구의 경사를 따라 굴러 내려오며 생긴 자국이라고 합니다. 남성 4명이 타고 있던 차가 200m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4명 모두 숨졌는데 각각 나이대와 사는 지역이 다 달랐고 차는 렌터카였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갯바위에 차량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져 있습니다. 인근 CCTV에는 오늘 새벽 3시 40분쯤 SUV가 떨어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딱 난간대가 부러져 있어서 배를 타고 가보니까 차가 떨어져 있었어요. 사고 SUV는 부산 렌터카 업체 차량이었습니다. 어제 새벽 부산에서 거가대교를 거쳐 거제로 넘어왔습니다.
안에는 20대 2명과 30대와 50대 각각 1명씩 남성 4명이 발견됐습니다. 모두 숨졌습니다. 급경사에서 요 구조자를 구조하는 상황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숨진 남성들 주소지는 경남과 경부, 경기 등 각자 달랐습니다. 현재까지 정확한 사고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은 숨진 4명이 어떤 관계인지, 추락 원인이 운전 미숙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책 한 권의 가격을 일정 비율까지만 할인할 수 있도록 정부가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걸 도서 정가제라고 하는데요.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위헌인지 아닌지를 놓고 공개 변론이 열렸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박사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3년 전 전자책 작가 A씨는 도서정가제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책 가격을 스스로 정할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겁니다. 도서정가제는 책 가격을 최대 10%까지만 할인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마일리지 같은 혜택을 합쳐도 최대 15%만 가능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도서정가제가 위헌인지 따지는 헌법소원 공개 변론을 열었습니다. 규제에 묶이게 되면서 책값은 오히려 증대되는 효과가 나오고 신진 작가의 발굴은 어려워지고 이런 기형적인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문화체육관광부 측은 가격 경쟁을 자유롭게 하면 영세한 동네 서점들이 피해를 본다고 반박했습니다. 프랑스 등 다른 나라들 역시 도서 정가제를 두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동네 서점들은 아직 도서 정가제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거기서 낮아지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대형 서점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지역 서점은 아무래도 살아남기는 힘들 것 같아요. 논란이 계속되자 대통령실도 도서 정가제를 첫 국민 토론 주제로 정하고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네, 원래는 말 한마디에서 시작했죠. 출산과 연계해서 신혼부부들의 대출 원금 탕감도 검토하겠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나경원 부위원장이 당대표 출마를 고려 중이어서였을까요? 지난번에도 다뤘지만 대통령실 여러 명이 장관급인 나 부위원장에게 퍼부은 비판은 이례적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퍼부었죠. 예, 이런 비판이 대통령의 뜻이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결국 한국 사회의 가장 큰 숙제라던 저출산 고령사회 문제점을 풀어야 할 나경원 부위원장은 석 달 만에 이렇게 물러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움은 그 다음입니다. 나 전 의원에 대한 윤 대통령의 애정이 여전히 크다. 나 전 의원의 부위원장직 사의를 받아들일 마음이 전혀 없다. 잠시 이 신박한, 그러니까 신기한 논리를 도식적으로 보겠습니다. 원래는 아이를 낳으면 빚을 탕감하겠다, 검토하겠다라고 했더니 행정부의 이런 힘을 망각한 처사라고 대통령실에 나왔고 그러자 심려를 끼쳐서 미안하다, 물러나겠다 했더니 애정이 여전히 크다, 물러나선 안 된다. 회사에서 이렇게 하면 갑질로 신고당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당대표 출마는 죽어도 안 된다는 뜻이었던 건가요? 장관에 대한 대통령의 후보 시절 약속을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각 부처 장관에게 전권을 부여하되 결과에 대해 확실하게 책임지도록 하는 분권형 책임 장관제를 도입하겠습니다. 권한을 과감하게 위임하되 그 결과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지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지금 가만 보면 권한에 대한 위임도 책임도 없었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러시아의 빅토르 안, 중국의 안센주. 모두 안현수의 이름이죠. 10여 년 전 한국을 떠났다가 이번엔 성남시청 코치가 되려고 면접을 봤습니다. 취재진이 지원 이유를 물어봤더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문상혁 기자입니다. 짙은색 복장의 빅토르 안이 면접장 앞에 나타났습니다. 취재진의 질문이 이어지자 빠른 걸음으로 자리를 뜹니다. 제가 따로 말씀드릴 부분은 없는 것 같고 이 절차가
완료되고 제가 기회가 생긴다면 그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까지 성남시청 쇼트트랙 선수였던 빅토르 안이 성남시청 코치직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러시아로 귀화한 지 12년 만입니다. 2006년 태극마크를 달고 토리노 올림픽 3관왕에 올랐고 2014년엔 러시아 대표로 소치 올림픽 3관왕을 차지했습니다. 편파 판정으로 중국이 특혜를 받다는 논란이 컸던 지난해 베이징 올림픽에선 안센주란 이름의 중국 코치로 활동했습니다. 통산 6개의 금메달을 딴 기록 보유자지만 지금까지 여론이 좋지만은 않은 건 이런 이력들 때문입니다. 성남시청엔 쇼트트랙 간판 최민정과 전국 주니어 대회 3관왕에 오른 유망주 김길리가 있어 만약 코치가 된다면 빅토르 안의 지도를 받게 됩니다. 단 한 명을 뽑는 오늘 면접에는 7명이 참석했습니다. 지난해 중국 대표팀을 함께 이끌었던 김선태 전 감독도 빅토르 안의 바로 앞 순번으로 면접을 받습니다. 성남시는 이달 말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JTBC 문상혁입니다. 네, 기상센터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재승 기자,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상 이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기후 변화를 조금이라도 막아보려고 애쓰는 곳에 직접 다녀왔다고요? 네, 환경 보호를 위해 포장재 없이 알맹이, 즉 내용물만 파는 가게를 다녀왔습니다. 자, 가게 입구에선 이 플라스틱 뚜껑이 가득 모아진 기둥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 뚜껑들로 비누 받침이나 치약 자개를 다시 만들 수 있다라고 하고요. 또 말린 커피 가루는 화분이나 연필로 제작이 되고 종이팩은 휴지나 미용 티슈로 재활용됩니다. 그리고 빈 용기를 가져오거나 또 상점에 비치된 재활용 용기에 샴푸나 로션 등을 리필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이 재활용 용기에 비건 비스킷을 구매를 해봤습니다. 자, 이 밖에도 이 스테인리스 빨대나 대나무 칫솔 등 여러 가지 친환경 제품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친환경 제품을 구매를 하거나 다회 용기를 사용하고 새 휴대폰을 반납 등을 하면 정부에서 탄소 중립 실천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데요. 환경을 보호하고 또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어서 2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네, 뭐 작은 거라도 각자 꾸준히 실천해 가면 좋겠네요. 자세한 내일 날씨 전해주시죠. 네, 밤사이 전국에서 시작된 비가 내일 종일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상이 되는데요. 비는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내리는데 우선은 내일까지 나온 예상 강우량 살펴보겠습니다. 제주 산간의 초고 250mm 이상, 또 남해안 쪽에는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 그 밖의 지역에도 종일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는 전라권 가뭄에 도움을 주겠지만 완전한 해갈은 조금 어렵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보시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대전 6도 등 오늘보다 7도에서 10도 넘게 오르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1도, 전주 15도, 대구 17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네, 토요일과 일요일엔 비가 눈으로 바뀌는 곳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토요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상 7도인데 월요일은 영하 5도로 10도 넘게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워너비, 이곳은 혼자가 아닌 함께 성장을 나누며 미래의 성공을 꿈꿀 수 있는 연결의 세상. 연결은 힘이 세다. 워너비그룹. 정관장을 전한다는 건 더디지만 바르게 기운 땅의 힘을 소중한 분께 전한다는 것. 올 새해엔 정관장을 선물하세요. 정관장. 네, 오늘 뉴스룸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